안녕하세요. 10분 핏 모의고사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를 만든 대표 저자 우민지입니다. 여러분, 작년부터 수능이 바뀌었죠? 기존의 수능은 화법, 작문, 문법에서 15문항, 문학에서 15, 독서에서 15문항, 총 45문항을 80분에 푸는 시험이었는데요. 기존 수능은 화법, 작문, 문법에 할당된 25분을 최대한 단축해서 역에서 절약한 시간을 여러분이 더 어려워하는 독서에 할애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안배를 했습니다. 수능의 앞부분인 화법과 작문, 문법이 탄탄하게 다져져 있는 학생이라면 전체적으로 시간 안배를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구조였죠. 근데 이제 문제는 작년 수능부터 학생들이 좀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 화법, 작문, 문법이 각각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로 구분이 되면서 문항 수가 11문항으로 줄어들었고, 한편 좀 더 어렵고 시간을 요하는 부분인 문학과 독서가 각각 2문항씩 늘면서 17문항, 총 34문항으로 늘어난 거죠. 총 문항 수는 45문항 80분으로 갔습니다만 바뀐 수능에서는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이 많았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한 지문 정도 항상 못 푸는 것 같아요. 또 항상 쫓기듯이 풀어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많은 이유가 이 때문이죠. 문학과 독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선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에서 최대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되겠죠.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의 공부 목표는 단순히 정확하게가 아니라 빠르고 정확하게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선택 영역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피라미드가 있죠. 흔히 피라미드의 상단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기초가 튼튼해야, 즉 하단부가 튼튼해야 그 다음 스텝이 가능한 겁니다. 지문의 유형별로 약간씩 다른 접근법을 먼저 공부하셔야 하고요. 언어와 매체를 공부하는 학생들은 문법의 이론을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특히 문법의 경우 문제를 많이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론을 확실하게 정리해서 암기하는 것이 정답률을 높이는 데 더 효과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공부가 되었다면 그 다음으로 할 것은 기출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것이겠죠? 하지만 애석하게도 수능이 바뀐 지 2회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평가원 기출 모의고사가 작년 6월, 9월 수능 3개밖에 없죠. 그래도 평가원 기출 모의고사를 공부하고 분석하는 것을 해보셔야 하고요. 부족한 실전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 10분 피트 모의고사를 풀어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제 고3이 되면 학교에서 자율학습 시간이 많이 주어지는데 학교 수업 시간이 50분이다 보니 공통 과목까지 포함된 모의고사를 풀기 어렵다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80분을 온전히 집중하고 싶은데 수업 시간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되면 주변이 너무 시끄럽고 해서 집중하기 어렵다는 말을 하는데요. 이렇게 학교에서 자습 시간이 주어지거나 아니면 아침 공부하는 시간을 활용을 할 때 적절한 문제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10분 핍 모의고사를 구매해서 풀어보시는 학생들에게 드리고 싶은 꿀팁이 있는데요. 혼자서 공부를 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내가 분명 어느 부분이 부족은 한데 정확하게 콕 집어서 어떤 유형이 부족한지 모를 때 가장 답답함을 느끼죠. 10분 핀 모의고사를 풀고 채점을 하고 오답 노트를 한 뒤에 책의 앞부분에 위치한 나만의 오답 노트라는 코너로 책을 넘겨서 틀린 번호를 체크해 보세요. 이 책을 꾸준하게 풀다 보면 내가 어떤 유형의 문제에 취약한지 또 어디에서 많이 틀리는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이 문제인지 모를 때는 정말 막막한데 내가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를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부족한 부분만 채우는 정말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언어 문제부터 같이 풀어볼까요? 10분 핀 모의고사 언어와 매체 2회에 수록된 39번 문제입니다. 중세국어 문제인데요. 학생들이 언어 문제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 유형 중 하나이죠. 중세국어의 특징에 대한 정리와 암기가 선행되어야 실전에서 중세국어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당황하지 않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39번. 보기의 기억에서 미음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보기부터 보시죠. 중세국어 조사의 쓰임에 대해서 나왔네요. 학생들 최근에 봤던 4월 모의고사에 중세국어 문제도 격조사의 쓰임을 물어봤죠. 또 작년 수능에서도 모음조화에 따른 격조사의 쓰임과 파생접사를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지금 보는 문제는 2022학년도 9월에 나왔던 중세국어 문제 유형에 해당하죠. 중세국어에서 조사의 쓰임을 묻는 문제가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점에 유의해서 공부를 하시고요. 그럼 기억부터 볼까요? 기억 혹격조사의 하는 높임의 대상을 나타내는 체언 뒤에서 사용되었다 라고 나와 있는데 1번 예시 한번 보시죠. 기억 닝금하 아르쇼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임금님이시여 아십시오 라는 현대어 역을 보면 닝금하가 임금님이시여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서 닝금, 임금님은 높임의 대상을 나타내는 체언에 해당을 하겠네요. 따라서 뒤에 아 대신 하라는 혹격조사가 쓰였죠. 기억에 해당하는 예시로 적절하고요. 니은 부사격조사에는 마지막 음절이 양성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서 사용되었다 라고 나와 있는데 2번 보기 한번 보실까요? 니은 내해 다리 없도다. 개천에 다리가 없도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여기서 내해는 히읗 종성 체언이라고 하죠. 내 히읗에 부사격 조사 에가 결합된 형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는 아이의 양성모음에 해당하고요. 따라서 그 뒤에 부사격 조사 에도 같은 양성모음인 아이에가 붙어서 모음 조화를 이루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고 이는 니은에 해당하는 예시로 적절하죠. 디귿 보시죠. 마지막 음절의 모음이 이나 반모음 이로 끝나는 체언 뒤에서 주격조사는 생략되는 형태로 쓰였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3번 선지 내용 보시면 가람가의 작언을 밀물이 사으리로되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이제 밑줄 그어져 있는 밀물이는 현대어 역의 밀물이에 해당하겠죠. 중세국어는 이어적기 되기 때문에 밀물이라는 체언 뒤에 주격조사 이가 온전한 형태로 결합되어서 이때 리을이 이로 넘어가면서 밀물이 이렇게 적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때 쓰인 체언 밀물은 자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모음 이나 반모음 이로 끝나는 체언 뒤에서 생략된 형태로 쓰인다라는 디귿의 예시에 적합하지 않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계속 보실까요? 리을 앞 체언이 자음으로 끝났을 때 목적격 조사 을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마음을 이 나와 있죠. 4번 선지 내용 보시면요. 마음을 이게 현대어 역의 마음을 이렇게 드러나 있죠. 이 역시 마음 플러스 을로 쓰여 있는데 이어적기 되면서 마음을 이렇게 적힌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목적격 조사 을이 사용되었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고요. 미음의 앞체언이 무정명사나 높임을 나타내야 하는 유정명사일 때 관용격 조사 시옷을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5번 선지 내용 보시면 나랏 말쌈이 중국에 달아 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나랏이 나라의 말이의 나라의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것은 알려면 이제 무정명사가 무엇인지 유정명사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무정명사는 동물과 사람을 제외한 식물을 포함한 나머지 명사를 무정명사라고 하고요. 유정명사는 사람과 동물과 관련되어 있는 명사를 유정명사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라는 무정명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용격 조사로 시읒이 쓰였음을 알 수 있죠. 따라서 5번은 미음에 해당하는 예시에 적절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매체 문제 같이 보시죠. 10분필 모의고사 언어와 매체 1회에 수록되어 있는 44번 문제 보시죠. 문제를 읽기에 앞서 우리 세트의 문두에 해당하는 내용부터 보시면요. 가는 학생의 개인 블로그이고 나는 가를 토대로 만든 스토리보드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매체나 잠시 후 보실 화법과 장문의 경우 이처럼 세트의 문두를 통해서 지문의 유형을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문두에서 상황을 간략하게 알려주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꼭 먼저 보시고요. 44번이 가에만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 지문만 들고 왔습니다. 블로그의 글인데 이런 장문의 글을 받으면 이거 언제 다 읽나 막막하죠. 이것을 전투적으로 읽어 나가기에 앞서 약간 여유를 가지고 지문과 좀 떨어져서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떤 문제부터 풀지 고민도 해보고 말이죠. 이 지문을 읽기에 앞서 우선 긴 지문은 문단별로 번호부터 매겨서 나눠줍시다. 여러분, 수능 지문에서 문단을 왜 나눠줄까요? 그렇죠. 한 문단 안에는 하나의 중심 생각이 있어서죠. 이 중심 생각이 바뀌면 문단을 나눠줍니다. 따라서 문단을 나누고 번호를 매기는 것은 문제의 선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조회하기 위해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작업입니다. 마음이 급하겠지만 꼭 문단부터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미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요. 화법과 작문 또 언어와 매체와 같은 지문은 선지를 조회해 들어가는 방식으로 지문을 읽어 나가는 것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또 정확하게 문제를 푸는 방법이죠. 지문을 쭉 읽고 문제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건 시간을 단축하는 측면에서나 또 정확성에 있어서나 그다지 추천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럼 선지를 읽고 조회에 들어가는 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1번 문단 정도는 읽고 이 글이 어떠한 맥락에서 쓰인 글인지 또 주제가 무엇인지 정도는 캐치를 한 후에 문제로 들어가 보죠. 자, 블로그에 글 제목 깨끗하게 플라스틱을 배출하는 거 왜 필요할까요? 라고 적혀 있죠. 1번 문단 같이 보십시다. 재생 플라스틱을 아시나요? 재생 플라스틱은 폐플라스틱을 활용하여 만든 플라스틱인데요.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방법은 크게 물질 재활용과 화학적 재활용으로 구분됩니다. 라고 나와 있죠. 플라스틱 재활용과 관련된 지문이네요. 그럼 이어서 44번 문제 한번 보시죠. 가에 나타난 표현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가장이라고 쓰여져 있으면요. 1번서부터 5번 성지까지 빠뜨리지 않고 다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되는 선지가 있더라도 뒤에 더 맞는 선지가 있으면
그거는 정답이 아니겠죠. 그래서 가장이라고 물어보는 문제들은 반드시 선지 5 번까지 다 확인하시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고요. 1번 선지 내용서부터 한번 보시죠. 제가 중요한 부분에 먼저 이렇게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어 놨는데요. 재생 플라스틱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 글자의 굵기를 달리해서 강조했다라고 나와 있죠. 글자의 굵기에 포인트를 줬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강조를 했냐 하면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지문으로 찾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키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글자의 굵기라고 하면 한눈에 알아볼 수 있죠. 여기에서는 물질 재활용, 화학적 재활용, 불순물이 없는 플라스틱만이 재활용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 그 이외에 뭐 화학적 재활용 또 뭐 사실 플라스틱 이렇게 되어 있는 그 5번 문단에 강조되어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글자의 굵기를 달리해서 강조한 부분은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읽은 부분 가운데서 재생 플라스틱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그런 내용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나요? 지문이 있었나요? 없었죠? 그 1번 같은 경우는 X에 가깝겠죠. 이것도 X 해 주시고요. 2번 선지 한번 보시죠. 소제목을 활용하여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을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또 찾아 들어갈 수 있는 포인트는 소제목을 활용하여 라는 부분이죠. 근데 우리는 이미 문단을 나누면서 한 차례 글을 스캔을 해 봤죠. 소제목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미 X인 거죠. 그죠? 틀린 선지에 해당하는 거고요. 3번 선지 계속 보실까요? 재생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기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다룬 게시물을 하이퍼링크를 통해 안내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 하이퍼링크는 어, 클릭하면 현재 페이지의 다른 부분으로 가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게 해주는 아이콘 같은 것이죠. 또 뭐 이미지, 텍스트 요런 것들을 모두 다 하이퍼링크라고 말을 합니다. 대부분의 하이퍼링크가 이런 웹페이지에서 밑줄 그어져 있거나 아니면 뭐 밑줄과 색깔이 함께 표시되는 형태로 나타나 있죠. 그러면 우리도 지문 내에 있는 밑줄 그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실까요? 지금 4문단의 마지막 문장에 해중합기술 어디까지 왔나 클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하이퍼링크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그러면 이제 하이퍼링크는 바로 우리가 쓱 훑으면서 찾아냈으니까요. 이 내용이 재생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기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게시물인지를 한번 앞뒷 문장까지 봐서 맥락을 통해서 파악을 해보죠. 4문단에 그 밑줄 그어져 있는 부분, 그 앞문장에서부터 읽어보면요. 이렇게 화학적으로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면 폐플라스틱의 분리 작업을 까다롭게 하지 않아도 되고 영구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지만 기술 개발이 어렵고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해중합 기술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이전 글 해중합 기술 어디까지 왔나 클릭을 참고해 주세요 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지금 이 클릭되어 있는 하이퍼링크는 재생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기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3번이 정답에 가깝겠네요. 하지만 4번, 5번도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4번 선지 한번 보시죠. 재생 플라스틱을 펠렛으로 만드는 동영상 자료를 보여주어서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에서도 핵심 키워드는 동영상 자료인데요.
이 동영상 자료가 제시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아예 이런 클릭하는 아이콘의 형태로 그림으로 동영상이 제시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가로에 뭐 동영상을 제시하며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죠. 근데 해당 게시글에서는 이런 동영상임을 나타내는 자료가 보이지 않네요. 따라서 4 번 선지는 적절하지 않겠고요. 이어서 5번 선지 한번 보시죠. 폐플라스틱이 재생되는 비율을 구체적으로 수치화하여 드러내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수치화한다라는 거 그냥 쓱 조회하는 형태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수치화한다고 하면 숫자가 들어가 있겠죠? 지문의 내용에 숫자가 포함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쓱 훑어보더라도 숫자는 눈에 띄지 않죠. 이렇게 괄호라든지 물음표라든지 숫자와 같은 것들은, 이것은 글이 아니라 기호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글을 읽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조회를 하는 방법으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정답이 3 번이 되겠네요.